그렇게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치료, 심지어 수술을 하든 뭘 하든 이 기본적인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하고 아이싱하고 슈 모디피케이션하고 뭐 간혹 인젝션을 하든지 메디케이션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치료만 해도 80%에선 좋아지는 그 퓨어한 플란타 파사이티스라면 셀프 리미팅 디지즈입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도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 논문들에 의해서 지금 주장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란타 파사이티스 자체에서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에큐트한 파사이티스냐, 그냥 인플라메이션이 심해지고 테어링이 돼서 염증이 심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좀 진행이 돼서 반대로 인플라메이션도 없고 디저레이션 되고 네크로시스 돼서 블러드 서플라이도 좀 적어서 뭐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된 경우에는 서로 진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치료가 방침이 서로 좀 약간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증상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픈 거, 포스트 스태틱 디스카이시네시하고 우리가 파사이티스가 메인인지 파시오티스가 메인인지 또 하나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가스트로노미우스의 컨트랙처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요 감별을 그러니까 같이 생각을 해서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게 우선적인 치료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6개월 동안 환자분 3개월 기다리라고 하면은 이미 개인 병원에서 충격파도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주사도 맞고 신장부사 치료하고 PDRN 주사 맞고 심지어 도수 치료까지 다 하고 온 환자가 또 다시 3개월간 정도 보존적 치료하자면 이 환자들이 과연 이거를 따르겠느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리코멘드하게 서저리나 ESWT를 리코멘드 하는데 우선 ESWT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샥 웨이브는 뭐냐면은 어떤 매질보다 더 빠른 속도가 발생을 할 때 이렇게 원형의 웨이브가 아닌 샥 웨이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가는 임속기라든지 물에다 총을 쏘면 이런 샥웨이브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언제 연구가 시작됐냐면은 초음속으로 돌파하는 이런 그 전투기가 있을 때 여기에 빗방울이 있으면 서로 매질이 다르니까 이때 발생한 샥웨이브가 여기에 이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이제 연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ESWT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발생할 거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꿔줄 거냐, 아쿠스틱 웨이브로 그다음에 어떻게 포커싱을 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기전으로 따져 보면은 중간에 이제 하이드롤릭 액체가 있어가지고 하이드롤릭 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탈을 이용한 피조엘렉트릭 소스가 있고 우리 스피커처럼 이제 그 마그네틱 자기장을 이용한 그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온 이제 다른 파트에서 시작된 이제 그건데 이 중간에 액체를 전기기 째려 대면은 처음에 그 웨이브가 발생해서 이렇게 큰 웨이브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탈도 이용하고 우리가 스피커 아주 센 스피커 크게 울리는 스피커 앞에 있으면 그 압력을 느끼듯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요 오른쪽 아래에서 보듯이 펄스 웨이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펄스가 쫙 때려대는 거죠. 요게 만약에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그냥 진동폭이 일정하다면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리치료할 때 초음파로 열 치료하는 거 이게 원리가 되고 아주 강한 샥 웨이브를 때려대면은 메카니컬 로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가 처음에는 양압이 세게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공을 유발하는 음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양압이 될 때는 컴프레션이죠. 그래서 쉐어 스트레스를 조직에 유발을 하고 음압이 됐을 때 이제 셀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를 같이 해서 에너지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덴시티가 중요한데 요 단위 이 밀리미터당에 0.3 밀리줄이 가냐 0.6이 가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로우, 미들, 하이로 나눌 수 있는데 로우인 경우에는 이제 그 진통 효과를 유발을 하는 게 주목적이고 미들일 때는 이제 메타볼리즘의 변화를 시키고 하이일 경우에는 물론 이제 디스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인저리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 효과를 따져보는 것이고, 그래서 로우 미드 레인지 에너지를 줄 때는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체 모든 부위에. 그래서 그런 효과가 노려는 거고, 하이 에너지일 경우에 이제 뭘 깨부실 때, 그러니까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때, 이제 플란터 파시아에 뭐 이제 심할 때, 뭐 그리고 넌유니언일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샥웨이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바운더리에서 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줬을 경우에 텐던 투본, 플란타 파시아가 대표적인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코티칼 캔슬러스 본, 이게 넌유니언 때, 그래서 이쪽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들이 ESWT 한다면 한두 시간 있다가 아유 저기 편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그 페인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아날제시아를 유발해서 게이트 컨트롤 메커니즘으로 인한 그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런 그 인플라메이션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의 이렇게 변화를 시킴으로써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ESWT도 결국은 마이크로 인저를 줘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을 에큐트 컨디션으로 바꿔서 치료 효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거겠고, 이게 사실 그 동물병원에서 많이 씁니다. 지금도 수의사들 특히 이제 이 강아지나 특히 이제 비싼 말들한테 수술할 수 없으니까 ESWT를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WT에서 타입은 하이드롤릭 타입이 제일 세죠. 그래서 한번 때려대면은 이렇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오스티오제네시스 이펙트 있는 거는 사실 이 하이드롤릭 타입이고, 임상적으로 지금 병원에 구비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쪽인데, 그 피지오엘렉트릭이라든지 마그네틱 타입은 사실 3번 정도 해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병원에 구비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렇게 바처럼 되는 레디알 타입이죠. 그래서 레디알 타입은 류마틱이라고도 다시 표현을 하는데, 이 다음을 보시면은 이것은 엄격히 얘기해서는 그 샥웨이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일렉트릭 샥이 마그네틱에서 컴프레션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카이네틱하게 안에서 진동자가 울려서 이게 메카니컬 에너지로 변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커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도 짧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샥 웨이브가 전형적인 그 샥 웨이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웨이브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봄까지 도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이용할 때는 레디알 타입은 여러 번 하면서 그 프리퀀시도 좀 높게 줘가지고 그 효과를 좀 여러 번 때려대가지고 이 기존의 그 ESWT와 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포커스 타입하고 레디알 타입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되고, 지금 병원에 ESWT가 있다면은 이게 어느 타입인지는 좀 확인해서 거기에 맞춘 프로토콜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ESWT는 우리 정형외과뿐만 아니고 요즘 많이 그 피부 미용 쪽에서 많이 하죠. 왜냐면 리저네이션을 유발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 비뇨기과에서도 이렇게 이젝트, 프로스테이트나 이런 데도 많이 쓰는데,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지만 하여튼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은 그 기본 원칙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텐션을 릴리즈한다. 그래서 플란타 파시아를 릴리즈를 하고 가스트로니무스 타이트니스가 있다면은 그것도 릴리즈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와 더불어서 교액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케이브스 풋이나 아니면 타자 터널 신드롬이 있다든지 스퍼가 큰 경우에는 이런 거를 같이 수술한다는 게 기본 개념이 되겠고, 그래서 프록시말 파시아 릴리즈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컴플리트하게 파셜 릴리즈 할 거냐, 아니면 반만 할 거냐, 아니면 멀티플하게 인저를 줄 거냐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방법도 다 열어서 할 거냐, 퍼큐테니어스로 할 거냐, 엔도스코프로 할 거냐. 근데 모든 뭐 연구 결과들이 이제 좋은 거를 발표하기 때문에 주관적이죠. 바이어스가 물론 개입하겠지만, 그래서 80% 이상의 양호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크로닉 이제 파시아를 컴플리트하게 릴리즈했을 때, 사실 요즘 컴플리트하게 릴리즈하는 경우는 케이브스 서저리 말고는 없죠.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경우가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했을 때, 이때 이제 플라타 파시아 럽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컴플리트 릴리즈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면 아치가 감소하지 않을까? 왜냐면 밑에서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 연구해 보면은 아치 감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나중에 이 메디알에서 잡아당기는 게 없기 때문에 레터럴 쪽에 로딩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레터럴 컬럼 페인도 생기고 사인스타즈라든지 네 번째, 다섯 번째 메타타잘이나 큐보이드에 페인이 유발되고 페르널 텐던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외측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컴플리트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 오픈해서 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열어서 그냥 직접 보면서 반 정도 자르고 아니면은 이 타절 터널 릴리즈를 할 때 타절 터널 열어주면서 바로 밑에 너브 들어가는 요 주위를 같이 릴리즈하는 경우를 많이 시행을 하죠. 그래서 반 정도를 릴리즈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것은 이 엔도스코피죠. 그래서 이렇게 터널을 양쪽으로 뚫어서 이렇게 플란타 파시아를 보고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반 정도 이렇게 좀 릴리즈를 해준다. 그래서 엔도스코피 릴리즈를 이제 개원가에서 좀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당일 입원 뭐 다음으로는 이제 퍼큐테니어스인데 뭐 직접 이렇게 째고 들어갈 거 아니고 그냥 우리 아나토미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안다면은 이렇게 튜베로티가를 뭐 시합이든지 뭐 이런 걸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릴리즈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니들로 해가지고 윈드레스 메커니즘 유발한 다음에 여기서 퍼큐티니어스하게 찔러서 릴리즈 한다는 것이고 요거를 저도 이제 보면은 수술방에서 저도 이제 예전에 시암 아니 소노 보면서 이렇게 멀티플하게 이렇게 니들로 이렇게 파시아를 뜯는 거죠. 이렇게 지금 뜯어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때 뭐 본 에데마가 있다면은 멀티플 드릴링도 같이 해서 좋아진 환자도 있고 별 차이가 없었던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과연 릴리즈가 텐션 감소가 반드시 프론탈 릴리즈를 해야 되겠는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저리를 주면은 마이크로 인플라메이션이 한 2주 정도 발생한 다음에 2주 지나서 프로리퍼레이션 되고 리모델링이 되니까 결국 ESWT나 PRP도 이런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인저리를 주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는 치료 모달리티들이 많이 이제 보고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침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식하게 라티스드 플란타 파시아토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이나 이렇게 보면은 릴리즈다, 파시오토미다, 니들링이다, 페니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혼재돼서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니들 인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인젝션도 주기도 하고 초음파 보면서 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외래에서 이때는 제가 이제 인젝션을 했지만 요즘 인드라이 니들링을 하는데 이렇게 페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멀티플하게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큐트한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하고 리모델링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저기 지금 삼성 SMF9이라고 돼 있는 사람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운전 중에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음소거 좀 해주십시오. 계속 지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까지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보의 커먼 익스텐서 텐전 오리지널이라든지 파텔라 텐던 있을 때도 이렇게 페니스트레이션에서 이렇게 양호한 결과를 크로니카 인플라메이션에서도 보고를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플란타 파시아에도 이렇게 페니스트레이션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스트로니미우스가 컨트랙처가 있다면은 이것도 레셔널레는 이제 릴리즈를 해주는 것인데 우리 선생님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버 스퀘어드 테스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가스트로니미우스하고 졸레우스가 같이 있느냐 단독이냐 이제 아이솔레이티드냐 컨트랙처 따지는 건데 우리가 테스트할 때 그냥 이 발끝만 들어올리면은 이 미드 타잘 조인트가 언락킹 돼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도 도지플렉션 모션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뒤꿈치를 4번 시키고 딱 잡아줘야지 여기가 락킹이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발목을 들어 올려야지 우리가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정상인 경우에는 20에서 40%가 이제 그 컨트랙처가 있는데
플란타 파사이티스에서는 80%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스트롱한 리스크 팩터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플란타 파사이티스 환자들 앵클 ROM 체크하셔야 되고, 릴리즈를 하면은 프로스티와 팔시아 릴리즈에선 60%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에 인디케이션은 물론 잘 잡아야 되겠지만 위에서 릴리즈하면은 좀 좋아지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풋 바이오메카니스나 뭐 힐 레이즈에서는 크게 그 영향은 미치지 않으니, 이 컨트랙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0도 이상 안 올라가는 경우, 한 5도 10도 올라가면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스트로니머스 리세션도 좀 고려하자.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아까 나온 슬라이드랑 같이 중복인데, 이렇게 플란타 파시아가 파사이티스 족저근막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파사이티스라든지 파시오시스가 어느 쪽이 메인인지 좀 선생님들이 감별을 해서, 그리고 또 앵클 RM 체크해서 컨트랙트가 있는지 같이 봐서, 물론 피지컬 세라피, 이게 물리치료할 때도 이게 같이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6개월 정도는 좀 컨서버티브하게 해야 되고, 그때 우리나라 사정상 ESWT가 같이 해주는 좋고, 이런 거 하면서도 계속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를 해서 다루는 게 원인인지 아닌지, 뭐 제가 퀴즈에도 냈지만 랩도 해보고 MRI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 릴리즈를 환자한테 고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마이크 때문에 죄송하고요. 연말 연시 이제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 음주 너무 많이 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진화 교수님, 굉장히, 조금 아침에 늦게 시작했는데, 시간 잘 맞춰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4년차 선생님들 지금 아침에 같이 줌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다가 혹시 좀 궁금하셨던 거나, 오늘 강의에 대해서 여기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 이용해가지고, 많은 질문 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기 안지영 교수님, 김윤정 교수님, 정재준 교수님 참여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시면서 잘 경청하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정진화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저기 코멘트 해주실 거나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규중입니다. 네네. 정준하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환자는 사실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제 제대로 된 강의는 이번이 처음 들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공 교수님들도 사실 입원 환자를 볼 기회는 없지만 외래에서 제일 많은 환자들이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코멘트 아니고 질문 하나 있는데,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에 정리를 잘 해주시긴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저희 기관들에 올 때는 진짜로 3, 4개월 이상, 1년 이상씩 치료 받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교수님들이 환자 매니지할 때 프로토콜 어떻게 되시는지, 뭐 메디케이션부터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부터 ESWT 다시 하시는지, 뭐 프로토콜을 한 번만 교수님 직접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미 다른 데서 한 달 이상 이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왔을 때, 물론 ESWT가 이제 개원가에서는 사실 마사지 정도로 레디얼 타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우리 교수님이 또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환자들이 기존 치료를 다시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렇다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피지컬 세라피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감별 진단, 이제 우리 전공의사님들 말씀드렸지만 랩도 하고, 그쪽에 뭐 그 본 컨디션이라든지 그 제너럴 인플라메이셔너리 컨디션 HLA-B27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다 룰아웃이 된다면은, 저는 그 어차피 그 환자들은 제가 컨서버티브 한다 그래도 또 그러면 다른 데 또 찾아다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고, 그래서 저는 요즘 드라이 니들링을 좀 합니다. 리도카인 좀 주면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환자들이 두 가지 같습니다. 그 ESWT 강하게 때렸을 때 안티 저기 진통 효과처럼 그쪽도 그런 게 좀 유발이 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인저리 통해서 좀 이제 그 인플라메이션이 좀 유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저는 좀 방향을 잡고 있고, 사실 우리 교수님들 경험 아시겠지만 그 플란타 파시아 릴리즈를 아주 인디케이션을 잘 잡지 않는 한은 그 스카라든지 그 나머지 50% 남겨놓은 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릴리즈는 아주
예외적으로 시행하지 일반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질문이 없는데 우리 부천성모병원의 허영 선생님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던데 어,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우리 김윤정 교수님 혹시 뭐 안지용 교수님 뭐 좀 코멘트 해주실 내용 없으신가요? 네, 저 성균태병원의 김윤정입니다. 저도 이게 뭐 정말 강의 잘 들었고요. 이게 진짜 이런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는데 강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문이랄까 그냥 이제 한번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가 제일 좀 답답한 게 환자 보면서 그 ESWT를 사실 개인 의원급에서 뭐 정말 약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마사지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막 10번, 20번 하면서 인트랙터블한 페이즈가 됐다고 환자가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아까 그 슬라이드 중에 우리가 어큐트 페이즈 때는 페인 릴리즈에 좀 효과가 있고 크로닉으로 가면서 텐던 쪽에 이제 크로닉한 인플라메이션은 어큐트 페이즈로 넘겨주는 이 효과가 ESWT의 장점이라는 거를 아까 강조한 슬라이드가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고 환자한테도 교육할 때 그게 사실 어큐트 페이즈를 어느 정도 강도로 했을진 모르지만 막 열심히 많이 충격을 준다 그래서 그게 결국 좋아지는 게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정진아 교수님 추가 코멘트 혹시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ESWT 심지어는 뭐 2, 30회 루틴으로 하죠. 그래서 CRPS 비슷하게까지도 오는 환자들이 꽤 많이 봤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저 같으면은 이런 환자들은 처음에는 스트레칭 엑서사이즈하고 메디케이션 이외에는 일단은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ESWT도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때리고 나서 최소한 2주 정도는 우리가 기다려고 다시 때려야지 이거를 뭐 2, 3일에 막 때려대는 거는 치료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ESWT에 대해서 일단 그 환자들이 믿음이 사라진 경우에는 또 하는 거는 환자한테 물론 이게 정신적인 면도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페인이. 그래서 권하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제가 전공의 때 예전에 보면 주인탁 교수님한테 이제 밑에서 좀 배운 적이 있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 수술해서 플란타 파시아이티스 수술해서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보면 수술을 그렇게 아주 빈번하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꼭 이런 환자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다른 게 컴바인 됐을 때, 그러니까 뭐 타자 터널 릴리즈 그 심톰이 있으면서 할 땐 릴리즈하면서 하기도 하고 케이브스가 심할 땐 플라스타파시아 릴리즈를 하는데 단독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사실 모든 것이 감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MRI까지 좀 해서 본 에데마가 없는지 그쪽에 파시아 쪽에 그 진짜 인플레이션이 심한지 그래서 그런 걸 모두 지금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당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기 리도카인 같은 거 릴리즈를 한번 해보고 환자한테 릴리즈를 해도 이게 지금 0이 될 수는 없다. 그런 걸 꼭 해서 그 환자가 어느 정도 그 술후 경과를 너무 기대를 갖지 않게 하면서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치라는 건 여기는 없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저기 우리 이 허영 선생님이 그 전공의 선생님 잠시만 드라이 니들링을 한 후에 환자들의 예후와 이후의 프로토콜이 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외래 베이스에서 환자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드라이 니들링이라는 것은 뭐 리도카인 좀 쓸 수 있겠지만 이제 스테로이드를 안 주고 그래서 마이크로 인저리를 주는 게 제가 이제 그 사실 다른 파트 그러니까 우리 박일준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카모이센서 텐던이라든지 그 파텔라텐에서 이제 일부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게 전적일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응용해 보자고 해서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 공식적인 프로토콜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프로토콜만 있을 따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나중에 궁금한 선생님 계시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이건 이렇게 합니다,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으로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치료 방법도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꼭, 이 말만은 꼭 해야 되겠다, 뭐 싶으신 분 계시나요? 아니, 그건 뭐 질문은 아니고, 예, 예. 우리 정재현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오랜만에 화면으로 얼굴 봐서 반갑네요. 아유, 강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